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명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뜨겁고도 차가웠던 인물, 우리가 흔히 미친 왕이라 부르는 연산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폭군이라는 두 글자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진실을 대면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비즈니스에서도 그렇습니다. 결과만 보고 실패한 CEO다라고 평가하긴 쉽지만 그 내부의 리스크 관리 실패와 트라우마가 어떻게 조직을 망쳤는지 들여다보는 과정이 더 중요하죠. 연산군은 조선의 시스템이 낳은 괴물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괴물이 된 것일까요? 오늘은 단순히 누구를 죽였다는 나열식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심리 드라마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연산군이라는 인물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연산군의 본명은 이융입니다. 그는 1476년 성종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조선의 왕 중에서 성종만큼 공부를 좋아하고 도덕적인 왕도 드물었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연산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자 시절의 이융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특히 눈빛이 아주 형형했다고 합니다. 또 시를 짓는 감각이 탁월해서 스승들이 감탄할 정도였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교육 시스템은 세자에게 인간의 감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유교 경전을 읽어야 했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대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저하, 왕은 개인의 감정보다 예법이 우선입니다. 이 말이 어린 연산에게는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을까요?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과도한 KPI성과 지표 압박이 창의적인 인재를 어떻게 숨막히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산은 겉으로는 완벽한 후계자였지만 속으로는 거대한 반항심을 키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연산군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결정적인 사건, 바로 패비윤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연산군의 친모인 윤씨는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는 이유로 쫓겨나 사약을 받았습니다. 당시 성종은 이런 결정을 내리며 이 일에 대해 누구도 100년 동안 거론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일종의 기밀 유지 서약이었죠. 그래서 연산은 어린 시절 자기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그저 지금의 대비가 자기 어머니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임사홍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정치적 재기를 노리던 기회주의자였는데 연산군에게 어머니의 피 묻은 금사못을 전달하며 진실을 폭로합니다. 전하의 친어머니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 피 묻은 옷을 보십시오. 그 순간 연산군의 머릿속에는 퓨즈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평생 자신을 억눌러 왔던 유교적 가치관과 대신들의 가르침이 모두 가짜처럼 느껴졌겠죠. 나를 가르치던 그 점잖은 신하들이 사실은 내 어머니를 죽인 공범들이었단 말인가? 자, 이제 연산군의 가슴속에는 복수라는 이름의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사화라고 부르죠.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살풀이가 아니라
왕권을 위협하는 반대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먼저 무사화입니다. 발단은 조이제문이라는 글이었죠. 김종직이라는 선비가 초나라 회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쓴 글인데 이걸 훈구파 세력들이 연산군에게 교묘하게 배달합니다. 전하, 이 글은 전하의 증조부인 세조대왕이 단종을 몰아낸 것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연산군에게 이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평소 사사건건 도덕을 운운하며 자신을 가르치려 들던 살인파 세력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명분이 생긴 거죠. 연산은 이미 죽은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의 목을 베는 부관참시를 단행합니다. 죽은 자에게까지 칼을 휘두르는 이 잔혹함, 이것은 조정 전체에 던지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이제 내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죽음조차 평온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갑자사화에서 터져나옵니다. 임사옹이 가져온 패비윤 씨의 피 묻은 적삼을 본 연산군은 완전히 이성을 잃습니다. 아니, 이성을 잃은 척하며 광기를 무기로 휘둘렀죠. 그는 어머니의 죽음에 가담했던 엄귀인과 정귀인을 궁궐뜰에서 직접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식들, 즉 자신의 이복 동생들에게 그 광경을 지켜보게 하고 매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밤 연산군은 할머니인 인수대비의 침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머리로 인수대비의 가슴을 들이받으며 울부짖습니다. 내 어머니는 왜 죽어야 했습니까? 이 사건 이후 인수대비는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나죠. 조정은 공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왕이 직접 칼을 들고 날뛰는 상황에서 어떤 신하가 감히 직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리더가 공포 정치를 통해 내부 소통을 완전히 마비시킨 최악의 산의 정치 결말이었습니다. 사활을 통해 반대파를 모두 제거한 연산군. 이제 그의 앞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미친 왕의 기행이 극에 달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즐거움의 극대화였습니다. 전국 8도의 채홍사라는 관리를 파견해서 아름다운 여인과 좋은 말을 징집합니다. 이때 궁궐로 들어온 기생들을 흥청이라고 불렀습니다. 맑은 것을 일으킨다는 뜻이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연산은 이들과 밤낮 없이 연회를 베풀며 국고를 탕진합니다. 백성들은 이를 보고 흥청거려 기분이 좋으니 곧 망하겠구나라며 혀를 찾고 여기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탄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사냥터를 만들기 위해 도성 주변 수십 리의 민가를 다 헐어버립니다. 왕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용서치 않겠다며 거대한 담장인 금표를 세우죠. 집을 잃은 백성들의 곡소리가 하늘을 찔렀지만 연산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신하들의 입을 막아버린 방식입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의 목에 신원패라는 나무패를 걸게 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즉,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입 닥치고 있어라라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비즈니스 컨설팅 사례로 치면 CEO가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면서 내부 고발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안 서약서를 강제로 쓰게 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임원을 즉각 해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왕권이 강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이었습니다. 충신들은 떠나가고 옆에는 왕의 비위를 맞추며 자신의 배만 채우는 간신들만 남게 된 것이죠. 권력의 정점에서 영원히 군림할 것 같던 연산군.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소통이 단절된 절대 권력은 반드시 내부로부터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506년 9월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박원종, 성이안, 유순정, 연산군이 가장 신뢰하고 곁에 두었던 측근들이 칼을 거꾸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종 반정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반정을 주도한 인물들이 사실 연산군의 공포 정치 아래에서 숨죽이며 그의 비위를 맞추던 핵심 간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면 CEO의 독단이 선을 넘었을 때 내부 핵심 인력의 이탈과 반란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궁궐 문이 열리고 반정군이 들이닥치던 그 밤, 연산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여느 때처럼 연회를 즐기다 소식을 듣고 허탈하게 웃으며 올 것이 왔구나라고 나지막이 의조렸다고 합니다. 12년의 재위 기간, 피해 복수와 광기로 가득했던 그의 시대가 단 하룻밤 만에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그는 연산군으로 강등되어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기생 수천 명에 둘러싸여 있던 그에게 허락된 것은 가시울타리가 처진 좁은 적거지뿐이었습니다. 강화도의 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유배지에서 짧은 시 한 수를 남깁니다. 인생은 초로와 같은 것, 권세 또한 구름과 같구나. 평생 어머니의 죽음에 사로잡혀 복수라는 이름의 칼을 휘둘렀지만 그 칼끝이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되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유배된 지 단 2달 만에 그는 역질에 걸려 쓰러집니다. 임종의 순간 그는 자신을 그토록 증오하던 신하들도 그가 가뒀던 백성들도 아닌 아내 패비신 씨를 찾으며 부인 보고 싶소라는 말을 남기고 31세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조선을 피로 물들였던 폭군의 마지막은 사랑을 갈구하던 한 가련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연산군의 일생을 관통해 보았습니다. 그는 정말 구제불능의 악마였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낳은 비운의 아들이었을까요?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시각에서 저는 연산군을 전이 리스크 트랜스퍼에 실패한 비극적 리더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입은 정서적 타격 어머니의 사사을 성숙하게 소화하지 못하고 그것을 권력이라는 도구를 통해 국가 전체의 고통으로 전이시켰습니다. 리더의 개인적인 결핍이 조직의 시스템을 파괴할 때 그 조직은 결국 자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아주 무서운 교훈을 우리에게 남긴 것이죠. 하지만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연산군 일기는 그를 몰아낸 반정, 공신들의 시각에서 쓰였기에 그의 광기가 더욱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는 성리학이라는 견고한 틀에 갇힌 조선을 개혁하고 싶어 했던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서툴고 잔혹했던 고독한 혁명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년 전 그 차가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듯 우리도 각자의 삶이라는 정류장에서 연산군이라는 인물을 잠시 마주해 보았습니다.
그가 남긴 피의 자국은 지워야 할 얼룩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절대 반복하지 말아야 할 뼈아픈 교훈일까요? 오늘 여명의 역사 이야기 4편 연산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닿지 못한 시간의 이름 연산군. 그의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선의 새로운 새벽을 연 중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권력의 그림자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